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저는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청을 하면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로 CNN, BBC, 유로뉴스를 통해서 정황을 거의 매일 수시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그 국민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감동이 올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교양을 느낍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고 무슨 줄을 서면은 줄이 흐트러지고 막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난동도 부리지 않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몇 대 안 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육군을 상대로 이렇게 버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이 와도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고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결국 애국심인데, 애국심의 기본은 희생정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정신인데, 성경에 보면은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 하나로 모든 율법이 요약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느냐?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때 우리가 그렇게 싸웠거든요. 저는 6.25가 났을 때 6살이었으니까 6.25 참전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가 6.25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 보았고, 또 취재를 통해서 우리 6.25 때 한국 사람 그리고 국군이 싸우던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을까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우리는 불리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탱크가 200대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병력은 20만이니까 우리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공군기도 초기에는 북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 내전 때 실전에 참여했던 팔로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기습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동맹이 없었어요. 미군 고문관들이 여기 한 300명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습을 당하면은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항복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더구나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 그리고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모택동 1년 전에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병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소련이 뒷받침하니까 자신 있게 남침을 했습니다. 3일 정도면 서울을 점령하고 부산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남침하면은 숨어있던 공산당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번에 계획대로 안 되듯이 김일성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첫째, 국군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탱크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했습니다. 국군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하면서도 항복을 하지 않고 후퇴를 했습니다. 소대, 분대,
대대 단위로 항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위대한 지도력이 등장합니다. 70 노인이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혼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죠. 그때 미국 백악관에 해리 S. 트루먼이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우리로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방공정신이 투철한 메가더 트루먼,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한국을 돕기로 결심한 데는 한국군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잠자는 메가더 사령관을 깨우고 또 장면 주미대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무초대사를 불러가지고는 빨리 무기를 달라. 무기를 안 주면은 우리는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로도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하는데 그때 파병을 결심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건국시켰는데 공산당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무너지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미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약한 나라, 신생 독립국가의 독립을 지켜야 세계 전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자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지킨다는 위대한 대의를 가지고 미국이 파병을 결심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군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빨리 결심을 하고 이미 7월 5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열흘 뒤 7월 5일이 남침 열흘 뒤에 일본에 있던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산까지 옵니다. 오산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조전에 아주 크게 졌습니다. 미군이. 쭉 후퇴를 해가지고 7월 하순에는 대전, 8월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왜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세운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있는데 강한 나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또 터키가 있고 북쪽에는 리투아니아가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금은 작은 나라인데 옛날에 한 12, 13세기 이럴 때는 큰 나라였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터키에 이 둘러싸여가지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나마 1991년 소련이 해체되니까 그때 독립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30몇 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실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 친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2013년, 2014년인데 친서방 정책을 갑자기 친러시아 쪽으로 바꾸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대통령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푸틴이 2014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크림
반도를 빼앗아 가버리죠. 그런데 크림 반도를 빼앗긴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절치부심했습니다. 그 뒤에 훈련을 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전의 교훈을 살린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고 언론 자유를 경험하니까 러시아로부터 이것은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또한 강했던 것입니다. 푸틴은 또 왜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얌전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짓밟느냐.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하는 것은 두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스탈린처럼 지금 러시아를 독재화했는데 옆에 똑같은 슬라브 민족이 우크라이나라는 근사한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는 걸 두고는 통치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옆에 있는 벨라루스처럼 독재를 했으면 아마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서유럽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때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친해가지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그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끝까지 저항한 것도 결사항전한 것도 우리도 자유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1945년 8.15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언론 자유, 정당 결사의 자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는 피로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역시 북한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온 제1차 탈북자죠. 이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공산당이 얼마나 악질적이냐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런 반공정신, 애국정신, 그리고 자유정신, 이게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생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이승만을 도와주는 미국이 참전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나토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무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푸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심리전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은 우리 뒤에는 세계가 있다. 자유세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겁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때도 우리 국군과 국민들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자유를 지킨다. 더구나 UN, 미국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돼서 결사항전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침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도적 병력으로 기습을 당하고 더구나 그 배후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중공과 소련이 있었는데 그때 남침당한 우리는 동맹국이 없었어요. 1대3으로 싸웠습니다. 북한, 중공, 소련 상대로 대한민국이 1대3으로 싸웠어요. 1대3으로 싸우는 사이에 미군이 온 거죠. 1대3으로 싸워서 열흘 동안 버티게 한 이승만과 국군의 이 위대한 업적은 길이 역사에 굵게 기록해야 되는데
요사이 이승만을 욕하고 우리 국군을 폄하하는 이 좌익분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왜곡해가지고 가장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그 순간을 지우고 덮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6.25는 비록 휴전으로 끝났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목표로 했던 걸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휴전선 남쪽에서 그 뒤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더구나 군인들이 한때 정권을 잡아서 한 3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면서 북북 강병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튼튼해지고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데 다만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버틴 덕분에 우리만 잘 된 게 아닙니다. 대만이 살았습니다. 미국은 6.25 전에는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남침당하니까 이제는 대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칠함대를 보내서 대만 해협에 배치함으로써 대만이 중공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했습니다. 나토가 지금처럼 강력한 군사 동맹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또 재무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루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하니까 한 40년 지나서 경제가 망가지면서 결국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겼습니다. 이 이길 수 있었던 게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유세계의 선봉에 서서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는 중국까지도 눈치를 봅니다. 중국도 이제는 러시아와 원래 손을 잡기로 돼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결사항전에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사이에 저런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 있나? 러시아를 도왔다가는 우리마저 제재 대상이 되겠구나. 또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만약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도와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요사이 시진핑이 좀 기가 꺾였어요. 다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유럽이 딱 단결하니까 그걸 자유세계죠. 여기에 일본이 가담하고 한국은 좀 미지근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가세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유세계가 딱 단결하고 말았습니다. 자유세계가 단결하고 특히 독일, 일본 같은 강력한 공업 국가가 그리고 한국 같은 한국은 세계 5번째 공업 국가입니다. 이렇게 딱 편을 들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러시아를 중국이 편들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아닙니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속전속결로 먹어치우면은 그걸 잘 공부를 했다가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대만 사람들도 저렇게 결사항전하면은 더구나 대만은 산악지대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아마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핵무기를 비록 갖고 있지만은 한국 같은 나라를 치려면은 자유세계 전체와 싸워야 하는데 하면서 조금 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950년의 한국인처럼 2022년의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때 한국이 싸워서 자유세계를 단결시키고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이기도록 만들었듯이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다시 자유세계를 단결시키고 아마 그 덕분에 한국도 안보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세를 물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딱 쓸어버리고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길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한국인 위대한 두 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